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신나서 공부 안 하고 계셨죠? 네. 딱 보니까 온라인 수강생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시던데 학원 수강생분들은 들어오라는 밴드도 안 들어오고 탱자탱자 놀고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난 탱자탱자 놀았다. 조금 더 크면 귤이 될 것 같다, 빨리. 있을 텐데, 지금. 그냥 묘하게 웃고 있으면 지금 안 했단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따라 하셔야 되고, 11, 12월 달 기초입문과정 하고, 제가 매일 기보 계속 1에서 50일까지 나눠드렸던 내용, 그리고 멘토링 동영상을 1부터 50일까지 만들어서 밴드에 다 올려드렸던 그 내용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벌써 75점이에요. 개론이. 네. 근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잖아요. 괜찮아요. 뭐 지금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 되니까. 우리한테는 내일이 있잖아요. 그죠? 네. 지난주까지는 듣고 오셨어요? 자, 기본 이론 지난주까지 난 들었다. 난 오늘 생판 처음이다. 오늘 기대가 크다. 아무 기대도 없다. 그런가 봐요. 네.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그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균형점의 이동까지 했었어요. 균형점의 이동. 균형점의 이동이 어디에 있는 내용이었냐면 페이지 108. 기본서 페이지에 108. 약간 기본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되고 108페이지에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게 균형이었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것. 절대로 수요와 공급은 같을 수가 없다. 기억나시면 되고.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게 놓고 풀었을 때의 가격이 바로 균형 가격이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뭐가 깨지면 변한다? 균형이 깨지면 변한다. 그래서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많거나 그렇게 둘 중 하나가 많은 상태를 얘기하더라. 그래서 유식하게 얘기하면 수요가 더 많으면 뭐라고 하고? 매우 유식한 표현이 있었죠. 초과 수요. 너무 유식해서 막 미칠 것 같죠? 그럼 공급이 더 많으면? 그럼 초과 공급이라고 하죠. 초과 공급끼리 경쟁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초과 공급끼리 막 경쟁하면서 내 거 사가 내가 비싸게 팔 테니까 막 이렇게 경쟁을 해요?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내려가고 초과 수요면 가격은 올라간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초과 수요 때문이다. 근데 이 초과 수요는 공급이 이루어지면 없어진다? 아니,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됐어요. 아파트 시장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정부가 아무런 규제도 안 한다 그러면 공급자는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의 공급은 누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즉시 이루어지나요? 그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럼 시간이 걸려서 공급이 이루어지면 현재 올라갔던 폭등된 가격은 내려갈까요?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네. 떨어지죠. 그래서 부동산학개론 이론에 지금의 이 모든 사항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론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의 상승을 왜곡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공급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다시 내려갈 거니까. 지금 눈빛이 불안불안한 게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네요. 네. 뭐 그거는 봐야 알겠죠. 예. 그래서 왜 시험에 계속해서 균형의 이동을 시험장에서 내느냐. 실제로 중개사가 이 시장, 자신이 중개하고 있는 그 지역 시장에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수요가 많아질지 적어질지, 그래서 거래량이 많을지 적을지를 판단을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요?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어떤 아파트 가격이,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대요. 굉장히 높대.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간 거야. 이제 중개업소를 차렸어요, 거기에. 그런데 파리만 날아다니고 아무도 사람이 안 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2년 동안 묶여 있는 거죠. 가격은 높은데 거래가 없어. 그러면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되죠. 그런 내용을 공부하는 게 균형점의 이동이에요, 사실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무 시장에 나가면 중개사가 돼서
중개업소를 개설하면 정말 써먹을 수 있는 과목은 개론하고 공법밖에 없다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로. 당연히 세법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근데 더 중요한 전문적인 세법의 내용은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세무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다 세무사를 끼고 일을 해요. 공시법 당연히 알아야 돼요. 등기부상에 그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토지대장에 그 토지가 어디에 있고 등등등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필요해요. 근데 등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중개사한테 물어볼까요? 법무사한테 물어볼까요? 법무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다 공인중개사는 법무사를 끼고 업을 해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집을 팔러 오면 그걸 바로 중개를 해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 건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해요? 중개사법? 민법에서 공부를 하죠. 예, 중개사법에도 나와요. 예. 그래서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요. 민법에서. 그러면 민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선상에서 알아야 되는 거고, 민사로 부딪히는 내용이 있으면 중개사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천에 깔린 게 변호사인데. 예? 그러면 아파트를 사러 오거나 상가를 사러 오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투자하러 온 거죠. 맞아요? 그럼 투자 가치를 평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감정평가사가? 공인중개사가. 의외로 감정평가사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주요 업무에 투자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론을 중요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경제론하고. 그리고 입지 분석 관련해서 상가를 들어갈 때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다 개론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으면 개론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디립다 공부해요. 근데 개론을 총론만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자론 공부해보니까 좀 어려우니까 제끼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누가 그랬어? 개론은 실무에 하나도 안 쓴다고. 누가 그랬어요 도대체? 그리고 감정평가론 좀 어려우니까 제끼고. 가치가격 그것만 공부해놓고 나중에 평가 3방식은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덩어리가 돼서 가만히 있고. 절대로 실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과목이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수학이 싫었죠? 저는 제 머릿속으로 합리화시켰어요. 나가면 수학은 1도 쓸모가 없을 거야. 그래서 수학이 싫었어요. 그리고 수학을 안 하는 제 자신을 합리화시켰죠. 제가 수포자만 아니었어도 분위기가 그래서 어쨌는데 뭐 이런 분위기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개론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정말 재미없고 그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게 돼요. 근데 개론이 생각보다 쉽고 생각보다 정말 많이 쓰여요. 정말로. 정말. 그래서 중개업을 잘하는 공인중개사들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개론의 내용을 정말 잘 알아요. 그래야 의뢰인이 왔을 때 PT를 하거나 할 때 정말 말빨이 먹히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차이를 느껴보세요. A라는 중개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좋은 거야. 날 믿어. 뭘 믿어? 언제 봤다고 믿어요? 근데 B는 이 건물의 투자 가치는 한 달 수익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1년 수익은 얼마니까 투자 수익률 얼마를 적용했을 때 얘는 투자 가치가 얼마가 나가요. 고객님, 근데 감정평가의 몇 방식에 의해서 시장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이 금액은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더 높아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뢰인이 고개를 연신 끄덕이는 거죠. 이런 중개사가 돼야지 좋아요. 맨날 커피를 타주고. 아니 무슨 스타벅스예요? 그래서 경쟁력을 스스로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실 거예요? 대충 하실 거예요? 열심히 하실 거예요? 눈빛, 날카로운 눈빛 한번 보내주세요.
굉장히 날카롭네요. 못 쳐다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가격의 변화하고 균형 거래량의 이동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112페이지 곡선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됐다 그러면, 균형 가격이 상승됐다 그러면 무조건 곡선은 위로 움직인 거예요? 아래로 움직인 거예요? 가격은 상하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프상에. 가격은 위아래로 있잖아요. 잠깐만. 지금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안에. 같이 숨 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가격이었고, 여기는 수급량이었잖아요, 양이죠.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양은 좌우로 움직인다. 그래서 균형 거래량이 전에보다 증가로 끝났다면, 곡선은 무조건 어디로 움직인 거다? 우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우측에 점이 찍혀서 거래량이 증가가 된 것이다. 그걸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전주의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만약 곡선이 상향 이동했다 그러면 무조건 가격은 뭐 하는 거고? 상승이고. 곡선이 하향 이동했다 그러면 가격은 무조건 하락이다. 곡선이 우측 이동했다 그러면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다? 가격은 상승.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건 뭐고? 양이고. 상하로 움직이는 건 뭐다? 예, 가격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잘해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113페이지 연습 문제 부분의 내용을 살짝 보면 이 부분부터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레벨 1이라고 해서 수요 증가 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니까 어떤 분이 뭐 카페에서 이런 얘기를 썼던데, 아주 유치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수업을 듣고 그 다음 튀어나갔다. 근데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죽어요, 여러분. 진짜로. 정말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꼭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제가? 왼수가 기억나야 돼요. 집에 보급형으로 한 명씩 다 왼수 있잖아요. 각 집마다. 누구? 남편? 항상 남의 편을 들어서 남편? 그의 이름은? 그러면 미혼이 계시다면 죄송해요. 결혼에 대한 환상을 깨드려서. 자, 이제 왼수를 해야죠. 저만 하는 건가요? 이 중에 제가 제일 잘하는데? 부끄러워요? 자, 이렇게 빨리 하세요, 빨리. 균형을 하라고. 쑥스러워하기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대요. 수요 증가. 그럼 뭐 하라고 그랬죠? 수요는 어디? 왼수. 증가하면 올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이거였죠? 모르네. 그래서 왼수. 그래서 뭐가 더 높아요? 왼손이 높으니까 초가 수요. 가격은 뭐하고? 상승. 끝. 그게 끝. 그럼 수요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그래서 거래량의 변화는 제일 쉽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거래량의 변화. 그래서 지금 해설 균형 가격은 상승이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레벨 2 소득 증가 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소득이 증가했다. 그때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는 재화가 있고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어떤 사람이 소득이 증가하니까 디립다 쓰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를 늘리고 소득이 주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요.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는 재화는 뭐고? 정상재이고 어떤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이 소득이 증가하니까 지질이 궁상을 떨고 허리띠를 졸라매요. 소득 증가 시. 그러더니 소득이 감소하니까 디립다 쓰고 죽어버렸어. 정상적으로 보여요? 열등해 보여? 열등해 보여요. 그래서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는 뭐다? 열등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고개 드세요. 정상제와 열등제는 뭐가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판단 불가? 예, 소득이 주어지지 않으면. 소득과의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절대로 두 재화를 놓고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소득 증가 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그랬는데 단 해당 재화는 정상재라고 줬네요. 그럼 얘는 수요 증가 시란 얘기죠, 지금. 응? 수요 증가 시 문제니까 1번 문제와 똑같다? 1번 문제와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 증가다. 그 다음 레벨 3. 소득 증가 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와 수요 곡선의 이동은 우측 이동했는지 좌측 이동했는지 상향 이동했는지 하향 이동했는지 그래서 우상향인지 좌하향인지 얘를 맞춰보래요. 그럼 문제를 풀 때 지금 1, 2가 합쳐져 있는 거죠. 응? 그러면 소득 증가 시 뭐라는 걸 확인하고 무슨 재? 정상재. 수요 증가. 수요 증가면 왼수. 왼손 올리고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끝. 끝. 그 다음 다시 칠판. 그러면 균형 가격이 뭐 했다고 했으니까? 상승으로 판단이 됐잖아요. 그럼 상향 이동, 하향 이동? 상향으로 이동한 거죠. 위로 뜬 거지, 곡선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겠지. 균형점이 위에 찍혀서. 그 얘기예요. 균형 거래량 지금 뭐 했다고 그랬죠? 증가라고 그랬죠. 그럼 증가면 어디 이동? 우측 이동. 그러면 합치면 상향 이동? 이렇게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걸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걸 그리다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못 풀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만든 거야. 그러면 수요하고 공급이 있을 때 이게 균형점이었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어디로 이동해요? 우상향 이동한다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우측 이동만 기억해요. 무조건. 어디 이동? 우측 이동. 자, 대답해 보세요. 증가면 어디 이동? 우측 이동. 감소면? 좌측 이동. 그렇게만 꼭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찍혔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했던 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했고 거래량은 증가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고 위로 떴다. 그래서 우상향 이동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언제 이걸 계속 그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물어보면 헷갈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바로 뭐다? 가격의 상승, 하락 여부를 가지고 곡선이 상향 이동했는지 하향 이동했는지 판단하고 거래량의 증가, 감소 여부를 가지고 곡선이 우측 이동했는지 좌측 이동했는지를 판단해보자. 지금 그 얘기죠. 되시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무조건 X란 얘기예요. 균형 가격은 상승했다. 지지고 볶고 하더니 균형 가격이 상승했대. 근데 곡선이 하향 이동했대요. 그럼 무조건 X라고. 잠깐만 아직도 못 알아듣네.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약간 고급스럽게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뭐라고 준 다음에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요.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곡선이 우하향 이동한다 이렇게 문제를 준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보며 막 미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어떻게 풀면 된다? 균형 가격이 상승했으면 위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상이 나와야 되잖아. 하가 나왔으니까 얘는 X란 얘기예요, 지금. 볼 것도 없이. 그리고 여기다가 균형 거래량까지 만약에 물어봤다 그러면 균형 거래량이 감소하고 이렇게 나오면 응? 얘 무조건 X인가요? 또 X지. 왜? 균형 거래량이 감소하면 얘 어디 이동? 좌측 이동이잖아요. 우측 이동 아니잖아.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만든 거지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레벨 3의 1번도 풀었어요. 그 다음 2번. 이자율 하락 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이자율이 하락되면 수요만 변하나요? 공급만 변하나요? 둘 다 변하나요? 둘 다 변하죠. 자, 이자율이 하락되면 주택을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 살 때 이자 부담이 줄죠.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해요. 유효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주택 공급업체 입장에서도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죠. 그럼 공급 비용이 줄었으니까 공급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되면 자,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했던 거죠. 실은 이 내용 때문에 사실은 이 왼수를 한 거야. 왼수를 지금 몸으로 느껴봐야 돼요. 지금 수요가 증가죠? 공급도 증가죠? 이러고 있으면 틀린 거야, 지금. 그렇죠. 이러고 있어야지. 왜? 수요 증가, 공급 증가라고만 얘기했지 얼마만큼씩 증가한지를 안 줬잖아. 이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느껴보면, 한 번만 느껴보면, 하라는 대로 제발 하고, 한 번만 느껴보면 얘가 초과를 알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뭐가 더 높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균형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 되는 거고, 거래량의 변화는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무조건 거래량 증가. 오케이? 예,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탄력성의 내용을 볼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 97페이지. 중간 5번에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보고자 해요. 그 부분부터 볼게요. 설명을 쭉 드리면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자, 공부를 기존에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탄력성이 쉽다. 손 들어보세요. 난 탄력성이 쉬웠다. 너무 높게 들면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조금 살짝 들어요. 재수없어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탄력성이 어려웠다. 높게 들어도 돼요. 다들 어렵게 생각하니까. 지금 탄력성이 별로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지금 이미 들어본 사람들이. 그건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정말이라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이 얘기를 하면 진실되게 믿질 못하네. 그래서 이 탄력성의 개념이 정말 사실은 굉장히 쉬운데 잘 모르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이제 탄력성의 내용이 이렇게 나온대요. 첫 번째, 탄력성의 개념은 주어진 변화에 대한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뭐에 대한? 주어진 변화에 대한 반응된 변화의 비율이에요. 이게 탄력성이래요. 제가 그래서 탄력성 설명드릴 때 항상 저놈 변태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제가 설명하는 게 있죠. 탄력성의 대명사는 스타킹이다. 고탄력 스타킹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타킹을 잘 보세요. 잘 봐야 돼. 변태라고 생각해서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타킹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으면 스타킹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이거 변하면 진짜 인물 난 거죠? 안 변하죠? 근데 스타킹을 잡고 이렇게 살짝 잡아 당겼어요. 그럼 늘어나요,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죠. 탄력적이죠? 그래서 이름이 고탄력 스타킹이죠. 그런데 종이는 잡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늘어나나요? 아니죠. 조금 이따 찢기겠죠. 기본이. 그러니까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이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많이 변하면 탄력적,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인데 많다, 적다라는 건 기준이 있는 거죠. 무언가를 기준으로 더 많이, 더 적게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때 주어진 변화가 기준이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주어진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탄력성의 정도는 판단할 수 없어요. 됐죠? 꼭 기억하세요. 스타킹을 뚫어져라 눈으로 쳐다본다고 해서 얘가 변화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탄력성의 종류에 우리가 시험에 다루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전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대답해 보세요. 여기서 뭐 하나 기억나세요? 무슨 안경? 뿔테 안경?
그럼 플러스면 대체제? 그게 기억나면 된다니까.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기억나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 그 다음 리을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정확하게 공부하면 공급 부분은 그냥 거저 가는 거예요. 거저 먹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분수식의 이해를 할 거예요. 제가 조만간에 2월 달 안으로는 1월 안으로는 못할 것 같고 일이 많아서 우리 수포자라고 자칭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친절한 산수 시간을 개설을 할 거예요. 우리 개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여러분 수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과정을, 수학이 아니라 산수를 제가 우연한 기회에 볼 기회가 있어서 봤어요. 우리 것보다 더 어려워. 놀랍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엄청나게 또 변화한대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수포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계산 문제를 다 풀도록 만드는 그런 기적을 한번 이뤄보고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에 대해서 수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 그게 전부예요, 진짜로. 그런데 그걸 못해. 그리고 뭐라고 또 스스로 막 암시를 주냐면, 그래, 내가 학창시절부터 수포자였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수학을 해야 돼? 수학이 아니라니까. 산수예요, 산수. 그리고 개론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분수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국어를 잘 못하면 주제 파악이 안 된다면서요. 역시 또 재미가 별로 없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전부터. 너 수업은 다 좋고 내용도 좋은데 썰렁해. 그래서 겨울에는 썰렁해서 여름 되면 시원해서 좋을 줄 알았더니 열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잘 참으면 성적은 올라가요. 자, 이제 분수식의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분수식. 자, 보세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주구장창 하나하나 다 낱개로 외워야 돼. 앞으로 비율, 지수, 개수,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을 안 사용하고 있었네요. 이 손가락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핑크에서 바뀌었죠?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래서 비율, 지수, 개수, 탄력성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다 뭐냐면 얘는 분수예요. 앞으로. 그럼 분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분의 뭐다? 분모분의 분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앞으로 분수식을 공부할 때 웬만하면, 정말 가능하면 절대로 분모부터 적지 않는다. 뭐부터 적자? 예, 분자부터 적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분수식이 딱 있으면 알고 싶은 건 무조건 분자에 들어가 있어요. 분자. 분자를 보면 이 분수식에서 알고 싶은 게 보여.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분수식의 이름을 보면 분자에 뭐가 들어갈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근데 이 생각을 못하면 분모 분자를 뒤집어 놓으면 계속 헷갈려서 틀리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당연히 두 개가 있다. 분수식이다. 하나가 분자면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들어간다? 분모로 내려갈 거예요. 분모로. 잘 보세요. 그래서 분수식에서 분자가 커지면 분수는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자, 산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피자 한 판의 크기가 있어요. 피자 한 판. 그걸 2명이 나눠 먹으면 반의 크기겠죠. 4명이 나눠 먹으면 4분의 1의 크기죠. 크기가 점점 줄죠. 예. 먹는 명수는 2명 똑같은데, 나눠 먹는 명수는 2명 똑같은데 스몰 사이즈에서 라지 사이즈로 바뀌어서 왔어요. 크기가 커졌어. 응? 분자가. 그럼 한 조각의 크기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죠. 그게 분수식의 전부 끝이잖아. 아이들이 공부하는 분수식에. 그러면 분자와 분수는 비례하고 반비례하고 비례하고, 분모와 분수는 반비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례 관계인 건 어디로 올리고? 어디로 올리고? 분자로 올리고. 반비례 관계인 건 어디로 내려주면 된다? 분모로. 그래서 전에 공부할 때 크기에는 비례하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크기에는 비례하고 그러니까 크기가 어디? 분자.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그래서 거리의 제곱은 어디? 분모.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한번 보자는 거죠. 되셨죠? 네. 그러면 탄력성은 제가 뭐로 표시된다고 그랬죠? 분수로 표시됩니다. 그럼 볼게요. 탄력성은 뭘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 없으면 절대로 반응된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잠깐만.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반응은 뭔가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거죠. 반응이라는 게 누군가 한 사람이 한 대 푹 치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 대 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반응을 보였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한 반응된 변화의 정도 배수를 말한다. 이게 탄력성이래요. 탄력성. 그러면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거. 뭐가 없으면? 주어진 변화가 없으면 반응된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따가 분명히 또 물어보면 이거 아니라고 그럴 거야. 전 다 알아요. 왜?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주어진 변화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길이를 잘 보셔야 돼요. 주어진 변화 이만큼 변했어요. 그때 마스크 때문에 약간 불편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안면 근육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라 마스크가 위아래로 많이 출렁이네요. 이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지금 똑같이 변했나요? 그렇죠. 그렇죠.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주어진 단위 그대로 변했다. 단위 탄력적.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단위 탄력적. 예, 얘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반응된 변화는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한 배 변한 건가요? 한 배. 1이죠, 1. 1이면 똑같이 변한 거잖아요, 지금. 배수가 1이에요, 1. 그리고 주어진 변화가 있는데 이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된 변화가 더 많이 변했나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할까요? 얘를 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탄력적이란 뭐보다? 주어진 변화보다 반응된 변화가 더 클 때를 탄력적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엔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얘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변화했대요. 무한대로. 무한대로 변한답니다. 무한대로. 그럼 얘는 탄력적인데 완전히 탄력적인가요? 그렇죠. 그럼 얘를 말 그대로 뭐라고 해요? 완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은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거다. 네,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것. 그럼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얘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더 적게 변했어요. 그럼 적게 변하는 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근데 기준이 있는 거죠. 뭐를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적게 변했으니까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이번엔 이제 마지막.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반응된 변화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그럼 얘는 비탄력적인가요? 일단 비탄력적이죠. 근데 완전히 비탄력적이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얘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한 반응된 변화의 정도 배수를 말한다. 자, 이제 볼게요. 각각 주어진 변화와 반응된 변화의 수치를 집어넣고 우리가 수치를 집어넣고 탄력성의 판단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 탄력성의 크기까지 한번 판단해 볼 거예요. 보세요. 주어진 변화 10%래요. 반응된 변화가 10%랍니다. 그냥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어진 변화가 10%, 반응된 변화가 10%면 얘는 똑같은 크기 변했나요? 그럼 아까 봤던 거에서 뭐죠? 단위 탄력적이죠. 얘는 탄력성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1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크기가 딱 한 배 변했잖아요. 1이죠, 1. 단위 탈렸죠? 그럼 이번엔 10%, 5%래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얘 몇 배 변했어요? 몇 배 변했냐고 물어봤을 때 그 몇 배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한 반응된 변화의 크기를 얘기하죠. 그럼 10% 기준으로 5% 변했다 그러면 몇 배? 몇 배? 0.5배. 그렇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얼마? 탄력성 0.5. 이걸 계산한다고요. 아니, 문제에서 실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다니까, 예전에. 정말 시절이 좋았던 시절에. 이건 정말 시절이 아름다웠던 호시절에 나왔던 문제.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5% 변화했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걸 못 풀어요. 계산기를 못 두들겨. 근데 실은 수치가 2개밖에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뭐하고 뭐밖에 안 나왔어? 10하고 5%밖에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무렴 얘를 더 할까요? 아무렴 빼진 않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를 얘로 나누거나 나눠보면 2가 나오거나 얘를 얘로 나누면 0.5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보기 중에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콕 찍으면 되지. 모르겠으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수포자여서 계산 문제를 못 풀겠어요. 이러면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탄력성의 처음이자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탄력성이 어려울 수가 없어. 다시 보세요. 주어진 변화 10%, 반응된 변화 10%. 이제 10%. 그럼 얘는 단위 탄력죠. 그래서 1이면 1단은 이렇게 외울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1단은. 쑥스러워하지 말고. 어차피 잘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주어진 변화 10%, 반응된 변화 5%면 얘는 몇 배 변했죠? 0.5배. 탄력죠, 비탄력죠? 비탄력죠.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대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번에는 10% 변했을 때 주어진 변화 10%, 반응된 변화 20%래요. 그럼 몇 배 변했어요? 2배. 탄력죠, 비탄력죠? 탄력죠. 왜 탄력죠? 예, 제가 듣고 싶은 답이 그거예요. 주어진 변화보다 반응된 변화가 더 크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탄력적이겠죠. 그럼 이제 10% 변했을 때 반응된 변화가 무한대네요. 무한대. 그럼 얘는 완전 탄력적. 왜 완전 탄력적? 어마어마하게 변하니까. 그 다음 이번엔 10% 주어진 변화인데 반응된 변화가 빵 프로랍니다. 너 변해봐. 난 하나도 안 변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완전히 비탄력적. 그렇죠. 그러니까 탄력성은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지금? 몇 가지? 5가지. 생각해보면 자, 이쪽 보실까요? 탄력성이 무슨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한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길이야, 길이.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주어진 변화의 길이인 거예요.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이 주어진 변화, 반응된 변화가 똑같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단위 탈렸죠? 더 많이 변했어. 탈렸죠? 뭔가 변화를 시키면서 대답을 해야지. 그 다음,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더 적게 변했어. 반응된 변화가. 비탈렸죠? 하나도 안 변했어. 완전 비탈렸죠? 어마어마하게 변했어. 이게 완전 탈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수치를 대입시켜 볼게요. 그래서 10% 변했을 때 10% 변하면 1배죠. 1. 탄력성 1. 10% 기준으로 5%. 0.5배. 10%, 20%, 2배. 10% 무한대. 그럼 얘는 무한대죠. 네. 잠깐만. 분수식의 연습. 자, 여기 잘 보세요. 원래 이런 거는 약간 수학에 가까워. 자. 얘가 무한대예요. 분자가. 그럼 얘가 1이에요. 무한대를 1로 나눴어. 그럼 얘는 무한대죠. 그렇죠? 그럼 무한대를 10만으로 나눴어. 그래도 무한대죠.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럼 다시. 그럼 얘는 이제 분자에 무한대가 들어가면 얘는 무한대가 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이번에는 분자가 빵이에요. 분자가 빵이야. 분자가 빵. 빵. 그럼 빵을 1로 나눴어요. 그럼 얘는 얼마인가요? 빵이죠. 빵을 10으로 나눴어. 빵이야. 빵은 무한히 작은 수잖아요. 그럼 무한히 작은 수를 그 어떤 수로 나눠도 얘는 빵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빵을 쪼개서 빵 조각이 되든 그래도 빵이잖아. 빵을 더 많이 쪼개면 빵 가루가 되겠지. 빵이잖아. 괜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빵이면 무조건 빵이 된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그러면 10% 주어진 변화, 반응된 변화 무한대. 크기는 무한대. 10% 주어진 변화, 반응된 변화 빵 프로. 얘는 빵.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기억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내용이 나오는데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연결을 해서. 응? 그래서 오늘 간만에 만났고 왜 개론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다 보니 약간 좀 늦어졌지만 이제 2교시부터 시작해서 파바박 나갈 거예요.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 중요한 건 자, 세뇌를 시켜야지. 개론은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하다. 하면 점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개론 점수가 안 나온다고 뻥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개론은 공부해도 60점. 죽어라 공부해도 60점. 공부를 안 해도 55점. 개론을 할 필요가 없고 민법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제가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었다는 얘기는 개론은 공부하면 점수가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가요. 그것도 정말 많이 올라가요, 진짜로. 그래서 믿고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돼요. 10분 쉬고 다시 돌아오시는데 10분 쉰 다음에 도망가시면 지금 얼굴 다 기억해놨어. 작지만 예리한 눈으로 다 기억해놨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10분 쉬고 다시 돌아오세요. 빨리. 쉬세요.